그 원래 잠시 소개를 드리면 대학에서 한국 정치 전공하고 북한 체제 사회를 연구해 통일 평화 문제 전문가입니다. 학생들만 같이 하다가 정말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대북정책 양권 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관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5년간 청와대에서 NS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하고 남권 국장하고 비서관 하던 시절에 위안부 졸속합의, 사드 배치 이 뜻을 지금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하고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분노심입니다. 분노심.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린 말입니다. 사드 배치라는 것은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군이 배치하는 거예요. 소파 잘 아시죠? 함의 주둔군 지휘업죠. 우리하고 그냥 미국이 말입니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식민지 아니냐. 그것을 현실 속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 돼. 라고 버티면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서파 근거해서 미국은 마음껏 무기를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한미관계예요. 모든 건 다 자명해졌죠. 자명해졌죠. 누구도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막은 거죠. 못 막는 거죠. 전 세세적인 내용들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장, 옆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최초의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는 준비했던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지금 다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다 의미가 없겠죠? 이것만 이야기해도 다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평화를 행복합시다. 좀 평화를 행복합시다. 국민행복, 궁극의 가치입니다. 국민행복이 궁극의 가치이기 때문에 도단체제를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 평화 아니고서는 국민행복이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행복을 위해서 자유니, 민주니, 평화니, 통일이니, 노동이니, 내지는 복지니,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궁극의 가치는 국민행복이다. 통일, 평화 문제도 결국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된다. 결론은 딱 나와 있습니다. 평화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분단 체제 속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구조적으로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토대더라. 근데 그 분단은 결코 분단의 피해를 가르치지 않더라. 2016년에 사드 배치가 1945년 해방정부 속에서 비속 냉전적 패권 질서가 이 한반도를 시켰던 것, 그 본질적 내용하고 2016년 사드 배치가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죠. 우리의 분단은 우리가 갈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동서로 나눴던 것처럼 일제를 나눴어야 되는데 여기를 나눴던 것은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그 속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2016년 현재 이 분단을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남북의 분단이 아닙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치환되어 있을 뿐이에요. 국제정책 패권의 결과가 이 분단의 본질이죠.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엄존하는 분단 세력이 있습니다. 분단 세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까요? 분단 세력이 누굴까요? 사드를 배치하고서 했던 세력은 분단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볼 거예요. 이거 이 정도 두 장이면 대충 이거 여러분 사드의 기술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 알죠? 대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 터치할 거고요. 요거까지가 진행을 해보면서
인공위성 올 지금까지 7월까지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체적인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위안부 졸속 합의가 있었다. 쭉 보면 큰 틀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피벗 에이지어, 아시아의 회귀 이런 말을 하죠. 일본의 재무장을 다시 밀어주는, 미국 빠지고 일본 재무장 시켜주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다시 전면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결속되게 되고, 사실은 이미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탁 구조가, 미룰 관계가 아주 공고하죠, 지금. 이것으로 이미 완성이 된 거죠. 미국의 전략 이해관계가 뭘 같습니까? 중국을 붕괴시킨 게 아니잖아요.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자체,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와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목적이듯이 중국을 가상의 적극으로 설정시켜놓고 한미일과 북중남 대립각을 세워놓고 그 일상적인 긴장의 제도화를 성립시켜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의 미국적 이해관계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요? 미국이 정말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요? 그건 다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빌미를 가지고 적대적 관계의 일상적 제도와 구조와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죠. 그러면 미국의 군사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많은 이해관계들이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상황이죠. 이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전략입니다.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중국의 전략. 절대 미국과 군사적인 상호 군비 경쟁 하지 않겠다라는 게,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이긴 하지만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그런 형국으로 애물려가고 있죠. 사드 배치된다 그러니까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나오는 반응 보십시오. 요 다음 장에서 사드의 국가별 덕가시를 한번 따지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수폭이 터지고 인공위성이 날았습니다. 여성남 폐쇄까지 가게 됐죠.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북한은 인공지진을 발생시키는 핵실험을 4번째 한 겁니다. 핵실험은 수천번, 수만번, 누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공지진을 발생시키는 핵실험을 했죠. 지금 북미 간에는 사실은 지난해부터 엄청난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좋을까요? 수폭이 날고 인공위성이 날고 개성단 폐쇄가 되고 북측엔 철저 강대가 있었습니다. 정상국가와 농단주의 강적 체계 강화 뭐 이런 이야기가 철저 강대에 있었죠. 그러면서 전격적 군사회담이 제안됐습니다. 우리한테 군사회담을 제안했었죠. 전면적으로. 그리고 최근엔 전면적 회담을 얘기했습니다. 남북 대외동포까지 합쳐가지고 전면적으로 나라의 통일 문제를 가지고 다시 대화해야 된다라고 서신을 계속 보냈죠. 전 국회의원들도 청와대부터 해서 안보실장부터 해서 개개인까지 다 보냈어요. 하자. 해외도 다 보냈죠. 하자. 그 사이에 대화 압박이 있었고, 제재 압박이 있고, 대화상 사드, 평화적 가시화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최근에 다시 도드라지게 발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협상 안 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 관리되는 평화, 그에 대한 문제 제한이 아니다. 이 정도가 정세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들인데요. 최근의 정세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이 장에는 말입니다. 이 장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에서 진행되었던 평화협정 논의를 제가 담아봤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사실은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에는 치열한 평화협정을 둘러싼 외교적인 물밑 접촉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뉴욕 전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여기에서 평화협정 논의 협상을 했다라고 올 1월에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를 했어요. 그 폭로에 대해서 정부의 국무대변인이 올 1월에 폭로가 됐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북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고 미국이 우리가 비핵화 내용을 반드시 포함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거절했다. 그냥 한번 있었다라는 수준에서 그냥 살짝 넘어갔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치열한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핵이 터지고 위성이 날고 계속난 제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는 물밑에서 엄청난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4일날 클래프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정부한테 물어봅니다. 북미 평화협정 시 남측이 어느 정도까지 양해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말입니다. 조용하게 저 정도 만나고 가면 되거든요. 저것을 아주 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렸습니다. 언론이 먼저 받아서 써버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북미 간에, 미국 간에는 평화협정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 부담을 지기 싫어서 리크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에다가 남측 정부가 북한에다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북미 평화협정의 장에서 미국의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던졌던 제안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5월달 북측 7차 당대회에서 북측이 이렇게 대꾸를 하고 나옵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해 총결 보고에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 사용을 안 할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핵 비확산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면적인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우리한테. 북측이 군사실력을 제안하자 통일평화 문제를 제도적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현존하는 가장 큰 위험이 군사적 충돌 위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자 군사회담을 제안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군사회담을 제안했을 때 북측은 우리 정부가 안 받을 거 알고 있었습니다. 북측이 군사회담을 저렇게 전면적으로 제안했던 실질적인 오디언스, 청중은 누구였느냐? 미국이었죠. 왜? 평화협정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남측 정부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계속 제안하는데 남측은 안 받는다. 우리는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는 협상의 오해를 다시 선점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거예요. 당연히 안 받을 줄 알면서. 그러면서 최근 2, 3주에 걸쳐가지고 전민족 계약을 전면 주제했죠. 굉장히 강도 높게 제안했습니다. 이 와중에 북측 화성19 공격 발사하고 며칠 전에 미국은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판을 깨야 될 상황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권 문제를 걸어가지고 제재 대상으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아마도 인권 문제 역사 속에서, 북미 간 역사 속에서 북측의 최고 손해를 올린 건 처음입니다. 전면적인 평화협정 논의가 완벽하게 불안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적으로 군사적인장이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도 전면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현재 판을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한밀 삼각 군사동맹과 중국 간의 이 대립각의 수립을 여전히 계속 그것을 전략 정보를 두고 있구나. 거기에 다시 말려가고 있는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은 불과 몇 주 전까지의 한반도를 둘러쌌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정리되는 게 사드 배치로 전쟁 평화의 분수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사드 배치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향후 그걸 한번 나라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드 조금 이따 한번 사드의 군사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살짝 볼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를 연을 날리듯이 통제하고 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 중국과 러시아의 바로 나온 논평입니다. 일관되게 북의 평화협정을, 정기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요구하는 북측의 요구는 일관되게 거부하면서 사드 배치는 전격적으로 가져갔다 이거죠. 결국 이 사드 배치는 북측을 위한 게 아니죠. 북측을 상대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시적인 사정 그립군 안에 외담하겠다고 포괄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의 적국에서 현실적인 적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드는 북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국으로 승리시켰다.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첫 밤을 통과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실제로 배치될지 안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사드의 본질은 한마디로 사드라는 게 말입니다. 사실은 허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 기술적으로 저는 허상입니다. 심리적 기제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사드는 때리는 게 아니죠. 날아오면 뭘 하겠다라는 거죠. 안 날아오면 끝이죠. 일상적으로 뭘까요? 파악하겠다는 거죠. 긁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드의 본질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구조의 제도합니다. ND체계 편입이죠. 이것은 한번 편입되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전 독립적 상황까지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전격적인 저걸 하지 않는 한 한미상호관계조약이라든가 소파 이거 개정 없이는 매우 힘든 거죠. 결국 식내년제 수립 누구의 이익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익이죠. 한미일 북미 중 신냉전이 구조하죠. 사드의 국가별 득과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를 통해서 가장 이득이 늘은 결국 미국입니다. 당연하죠. 미국이죠. 마찬가지로 일본이죠. 미국과 일본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은 덕일까요? 실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굉장한 덕이죠. 왜 이런 분석을 할까요, 제가? 말이 안 되는 분석이죠. 북을 겨냥해서 설치했다는데 북은 어떤 덕일까요? 실제로 저것이 북측에서 이쪽으로 날아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북핵을 개발했습니다. 맞죠? 먼저 때릴 일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저게 배치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완벽하게 자기 편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북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한테. 그래, 지금까지 너네들이 우리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하고 작작공 잘하더만 잘 됐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북측 입장입니다. 아주 그냥 지극한 북측 입장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소위 말하는 미국 중심의 군사적 패권 질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끝끝내 그 힘관계 안 들어가려고, 경쟁관계 안 들어가려고 했지만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사드 모양새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다 가시관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두려움이 들죠. 그렇다고 내놓고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소련이 몰락했던 가장 큰 원인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 레그노믹스 시절에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소련이 그냥 몰락했기 때문에 소련 전체가 해체됐던 거거든요. 중국은 그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군비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미 사드를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서로 MD 체계, ABM 조약을 해가지고 상호 간에 MD 체계의 어떠한 방어 계획을 짜지 않겠다고 했던 그 파기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위험해지고 있죠. 안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발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위험에 빠졌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보기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은 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반영이죠. 중국과 러시아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실제로 끌어들임으로써 가시화시켰습니다. 저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에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장, 중국, 러시아는 타겟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제 유사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설비에 대해서 군사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의 타겟 대상을 안 삼았어요. 근데 사드가 돌아가기 사드는 유사시에 그들에게는 타격의 대상입니다. 구조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끌어들인 거잖아. 저걸 왜 설치할까요? 이것을 결정한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걸 결정했을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제일 앞에 갔을 때 분단 세력이라고 합니다. 미국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내심 분단 체제가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 군이죠, 군. 이걸 누가 결정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이 결정했을 거예요, 군이. 난리 난 거죠. 외교부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위안부 합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전 윤명철 외교부 장관, 선을 맡은 임성남 차관, 이 당에 있는 그 외교부의 고위 관료들은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아주 미시적인 접근입니다. 사람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일제 식민이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되는 것이 분단입니다. 그래서 평화운동, 통일운동은 왜 독립운동이 되는가? 괴를 같이 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도 아니에요. 명확관한 팩트예요. 그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죠. 그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죠. 이것은 분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과 악의 문제예요. 영화 암살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정재가 독립이 됐는데 이래 될 줄 몰랐다. 저는 친일의 역사는 분단 체제로서 현재 진행입니다. 일제 역사는 분단 체제 유지로서 현재 진행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일제 역사는 과거입니다. 일제 역사는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철저하게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죠. 이건 위안부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문제이고 내 딸의 문제이고 설마 전체 우리 민족 구성원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 주체의 문제예요. 사실은 저분들이 돌아가시면 사라질 것이다. 아니죠. 온전합니다. 위기죠. 참으로 큰 위기죠. 저는 MB 정부 때 넘어와가지고 현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으로 쭉 외쳐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별 우편으로 따라갔던 그 관료들 역사는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1965년 한일협정 굴욕적인 한일협정 그 체결만큼이나 웃기지도 않은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모를 겁니다. 그들은 그 정도의 문제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어제 교육부에 뭐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어떻게 대치라고 되겠죠. 너무 몰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정말 몰상식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될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온전한 걸까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지수 아시죠? 극단의 불지수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공동체 신뢰지수 쭉 이런 것들. 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체가 뭘 것 같아요? 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말른데 이 부조리들, 불합리들, 이 몰가치들 다 뭘 것 같아요? 분단으로 다시 피어났던 그들. 일제시대 때 말입니다.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일본 제국주의들보다도 그 앞에 섰던 일제의 주부들이 더 가혹하게 수탈했던 걸 아시죠? 그들에게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추가할 가치가 없었어요. 오로지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죠. 이 말씀은 자기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해방전국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등장해가지고 무엇을 추구했을 것 같습니까? 민족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제가 물러가고 미군들이 들어왔고 분단이 되면서 자기들은 부활했어요. 무엇을 추구했을 것 같습니까? 오로지 일신의 개인 영달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자기가 지켜야 될 민족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피폐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여러 많은 짓을 가지고 분단 심화, 오로지 분단이 심화되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분단이 심화되어야만 그들이 그래서 온전히 확대적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단 하루도 이 분단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단 하루도 북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면 견뎌질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분단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몰가치적이고 가끔씩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체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미쳤다라고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왜 저런 것들이 횡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냥 여기서 터치 해가지고 사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최초에 사실은 사드가 나온 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한반도죠. 네? 날아가면은 탐지해가지고 여기서 쏘아 올린다는 거죠. 이거 최초의 이 그림은 그나마 아주 좀 솔직하게 최초의 사드 논쟁이 나왔을 때 2014년도 당시에 2015년 지난해 상반기 때 논의 때 그나마 정확하게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북측에서 날리면 여기서 이쪽으로 날아가면서 때린다는 거죠. 지금 사드 논의는 뭡니까? 북측에서 남쪽으로 때린다는 얘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없죠.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에 뭐 밤이라든가 이쪽에 여기서 날아가면은 몇 분 걸린다고 했죠, 여러분? 제 강의는 제대로 잘 안 들었고 이거 시험에 나오시면 사실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개념적으로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각발사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안 갑니다.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5분에서 8분입니다. 역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역사가.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요격하고 말고 레이더 탐지하고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심리적인 거라고. 심리적인 왜 할까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군비 경쟁이 들어오라는 것이죠. 허구에 다 허구.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건강 문제는 다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부대 100m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평시에 사드 인근 5km 안에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평시에 사드를 돌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전시 상황에서 못 쓰는 겁니다. 왜 전시 상황에 못 쓸까요? 사드 레이더 그 주변 5km, 10km 안에는 다른 군사 무기 체계가 다 오작동하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평시에만 레이더를 걸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제 고향이 칠곡 바로 밑입니다. 대구 달성이거든요. 외관, 저희 집에서 10km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도 사시는데 걱정돼서 죽겠어요. 예, 뭐 이거 사드 포대, 엑스밴드 레이더 뭐 이렇게 샀고 비용 2조 원에 그러는데 2조 원. 뭐가 2조 원이냐면요.
요게 한 포대입니다. 2조입니다. 미쳤죠? 네, 정말 미쳤죠? 군수산업은 말입니다. 마약 산업들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산업이죠. 초기 비용은 2조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한 개 포대인데 2조. 안 사면 말고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2조 정도 되면은 참 할 말이 없죠. 현존하는 사들은 말입니다. 텍사스에 2개 부대, 괌에 1개 부대가 있습니다. 추가 생산 대책이 없었어요. 괌, 텍사스 걸 하나 막 오면 갖고 올 겁니다. 이거 왜? 국방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거 더 이상 미국에서는 개발 안 합니다.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쓰레기 하치. 미국에서는 저 사드 체계가 실효성도 없고 적중률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도무지 여기 실효성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 이 의회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거 한반도 배치해가지고 돈 좀 받고 그렇게 한다. 그거를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걸 왜 가져올까요? 용서가 되세요.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네. 이거 뭐 넘어갑시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넘어갑시다. 이건 뭐 얼마 전에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진다. 이 이면에는 사실은 말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진다는 그 이면에는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가 전면화되고 있다. 우리한테 위기죠. 미국의 대중국 봉쇄가 전면화되면 한반도가 가장 긴장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쿠바 관계 정상이고 미국 이란 관계 정상을 했는데 올해 미국과 쿠바 관계 정상화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영원하죠. 평화협정 논의가 막 붙었었는데 사드 배치되면서 이 사드 배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상 아마 일촉즉발의 위기가 가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꼭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북측과 미국과 북한 간에 군사적 시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뭐냐면은 SLBM 오늘 바로 쐈죠. SLBM이라는 게 왜 쐈습니까? 여러분, SLBM이라는 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사드의 군사 전략적 논리 전개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사드라는 게 뭡니까? 북측에서 쏘게 되면은 어디로 방해하겠다? 우리를 방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SLBM은 뭐죠? 북측에서 안 쏘겠다는 거죠. 잠수함으로 그냥 공해상에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쭉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태평양 공해상에서 바로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 초기 5월에 1차 사드 문제 때 그것을 종식시켰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북측이 동해상에서 SLBM을 시위를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위했죠. 그러면서 그 시위하고 나서 노동신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임의의 수역에서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즉 사드라는 것은 북측에 뭐 무슨 단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날아오는 것을 되게 잡겠다 그랬지만은 웃기지 마라. 우리는 그냥 공해상에서 해상에서 잠수함으로 가지고 날릴 수 있다. 웃기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최초 2015년 5월에 사드 1차 논쟁이 조용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드는 군사 전략적인 가치 자체가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 1월에 다시 불을 붙였던 것은 우리가 땡겨온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논리를 북측에서 우리 쪽으로 쏘게 되면은 뭐 이런 논리를 갖다 붙였던 겁니다. 아주 우격다짐을 억지 논리를 갖다 붙였던 거예요. 다시 얘들이 우리가 나도 배치하겠다 그러니까는 바로 동해상에서 SLBM 다시 시위를 했습니다. 제대로 보라는 얘기겠죠. 관계없습니다, 이제. 그런 논리 자체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드를 배치하겠다. 우격다짐을 밀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압니다. 이미 알고 안 나서 다 알아요.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는
억지로라도 우격다짐으로라도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 체제, 신냉전 체제를 구조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죠. 막아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저것이 어떤 가장 큰 얘기는 우리들 다들 지금 들으시다시피 중국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다. 중국이. 충격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경제제재 바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경제예요. 뭐, 요커들, 관광을. 모든 중국에 있는 해외 관광객 전부 누가 관리합니까? 여행사들. 중국 당국이 다 관리합니다. 한 달만 그냥 안 들어오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육 규모 25%를 차지합니다. 미국하고 일본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수치 비율은 더 많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아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 이념적으로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전면하는 것은 자해이죠, 자해. 사실 오늘 제가 개성공단 이야기를 하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정책적 자해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사드 배치도 참으로 의의 없는 저구리 없는 자해행위입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참 풍문명랑한 이야기죠. 사드 논쟁에서, 사드 상황에서 제가 통일은 평화고요. 뭐 인식은 바른 북한이면 되고요. 방법은 상호존중이면 끝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기가 너무 한가지인 것 같아가지고 통일은 상호존중이면 평화의 오랜 제도가 존재하더라. 이 말도 드리기가 민망하죠. 철저한 상호자의관계더라. 이것도 상호존중이면, 상호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나라할 수밖에 없겠더라. 상호존중이면 통일코리아 눈앞에 있더라. 평화가 통일이더라. 이 많은 말씀들을 예전에 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개성공단 잠시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꼭 어제 제가 발표되자마자 썼던 건데 사드의 제공식과 재정신일까? 미친 짓 아닐까? 사드 1개 포대 1, 2조인데 2조입니다. 한 개 포대가 2조입니다. 개성공단 1년 운영비가 0.1조. 사실 900억 원, 900억 원. 5만 4천명 북측 근로자 전체 임금, 1년간 전체 임금. 1년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간 전체 돈이 9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달러도 안 되죠. 0.1조라고 이게 뭐 1,000억 할 수 되죠. 근데 사드보다 100개 정도 갖다 놓은들 공단 하나보다 실질적인 평화의 안보에 실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논리예요. 방어를 적극적 안보가 평화죠. 아주 소극적인 평화가 안보죠. 평화의 적극적 안보, 평화를 구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안보 위기에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저는 개성공단 정상화 너무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전경련도 정상화하자고 이야기하고, 대한상해도 정상화하자고 이야기하고, 이번 20대 국회 95% 국회의원들의 당선된 국회의원들 95%가 개성공단 정상화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거 그냥 계속 방치해두고, 사드 배치하고, 전면이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은 누굴 것 같아요? 그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이 정책 결정을 한 사람들 정말 몇 명 안 돼요. 눈에 딱 보여요. 이름을 거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정책 권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따위 정책 결정을 했을까?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면 참으로 분노스럽다고 용서가 안 되는 사실이야. 안 한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안 한 만큼 치가 떨려가지고 분노시 밀어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는가? 국민들의 생존권이 백척한데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로 따위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꼭 어디 가서 말씀하십시오. 개성공단 한 개면 사드 100개 포대보다 훨씬 낫다고 논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구나.
예? 적당히 강의 정리하고 질의응답 받으면서 풍부하게 갑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제가 혹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나요? 예?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드린 적 있나요? 개성공단에 대해서만. 작년에 강의 저한테 들었던 분. 아, 그렇습니까? 흥분 안 되는데 말이야. 케이스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청와대 생활 5년 마치고 근무했던 4년간 체류하면서 매일같이 협상하고 살았던 개성공단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개성공단은 역사적으로 북측이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던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하자고 했던 겁니다. 왜 하자고 했던가? 중국의 고도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먼저 잡혀먹혔던 분야가 노동집약직인 의료보험제도입니다. 8, 90년대 전부 다 중국 다 갔다가 다 쫓겨갔죠.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원해서 북측한테 토지를 내놓고 북측 그러다 써가지고 좀 남북경협하자. 하자. 그렇게 10년간 설득을 해서 북측이 그러지 라고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자고 했던 겁니다. 요게 100만 평. 최초의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남은 2천만 평을 가지겠습니다. 이거 보이는 100만 평입니다. 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100만 평 안에 지금 요게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사천강이죠. 이게 휴전선입니다. 기정리마을, 대성동마을, 판문점이 있습니다. 이 100만 평, 1단계 100만 평의 20배가 이렇게 합의했던 게 개성공단인데 이 100만 평 안에도 말입니다. 공장이 지어진 부지는 38%밖에 안 되죠. 62%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 버려져 있죠. 이 100만 평 다 분양이 됐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4년 여름 사진입니다. 이 2014년 여름 사진이지만 건물의 모습은 2008년 2월 상황과 똑같습니다. 누가 중단시켰을까요?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인수위 때 스톱! 아무것도 새로운 거 아니야. 추가 투자하지 마. 신경 투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지었으면 다 차지 않았겠습니까? 2단계, 3단계 계속 하고 최초 합의했던 2천만 평 돌아가고 50만 명의 인구 대도시를 만들고 최소 3천 개 이상의 제조업 공장, 수천 개 영업소, 연 1천억 달 이상 생산하는 최초의 남과 북이 합의했던 그 공간의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2008년 이후에 그들 인수위가 딱 끝나는 순간 동결 조치를 되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새로운 거 하지 마. 기존에 하던 것만이. 왜 그들은 2008년 상반기에 개성공단을 우리가 닫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대외비로 발주를 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6.1을 부정했을까요? 왜 14를 왜 부정했을까요? 자명한 겁니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했지 않느냐,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닫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닫고 싶었던 것을 어떤 명분과 빌미를 가져와서라도 닫고 싶었던 것을 이번에 하던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2008년 2월부터 그 시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딱 끝날 때부터 저기에서 대북협상을 전담을 했었어요. 2011년까지. 어떻게든 계속 뭘 했는 줄 아세요? 컨텐츠 플랜, CP.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닫고 나갈 것인가만 고민했어요. 계속 그것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남북이 합의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우리 기업들한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공간들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을 왜 그들은 막고 싶었을까요? 막으려고 했을까요? 예, 이야기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최초의 개성당 합의하고 지으려고 했을 때 미국이 반대했죠. 끝끝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설득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토닥토닥 하면서 어떻게 우리 밀어붙였던 게 개성당 가시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반대했죠. 2013년도에 달러 박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2003년도에 착공을 할 때부터 착공 못하게 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참여정부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설득해도 북측에게 북한 핵문이 해결되기 이전에 이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한 게 맞다고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토닥토닥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밀어붙여서 하게 되죠. 그 당시의 논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금이 국적 지도부에 달러 박사 될 수 있다. 돈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게 2003년부터 최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관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거쳐되자마자 바로 그냥 그렇게 했었죠. 예,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런 모습들. 개성공단은 여러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저쪽으로 했습니다. 네 가지 기능, 확실한 기능이 있습니다. 평화, 상호존중 화해협력, 공동평화번영회장, 남북 공동번영 평화 프로젝트도 경제 프로젝트 두 가지 기능을 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더라. 맞습니다. 안보적 관점에서 군사안보적 긴장이 고조될 때 완충장치, 제동장치를 하더라. 실제로 컸습니다. 통일, 다른 것처럼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자금 평화 통일 사람이 발전 축적되는 것이더라. 남북 평화, 경제번영, 군사안보, 미래통일을 상징으로 존재했더라. 이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개성공단의 상징, 개성공단의 의의들이죠.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측은 맞습니다. 여러분 문화적 충격을 가져주실지 모르겠는데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 것 같습니까? 통일교도? 평화의 입장에서 착한 겁니다. 평화의 입장. 근데 우리 일반인들한 국민들한테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화의 입장에서 저걸 했다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아니고 돌 맞습니다. 죽습니다. 참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이 간극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 저기 북측이 100만 평 군사 기지 내놨을 때 2군단 산에 6사단, 64사단, 기갑사단, 보병사단, 쭉 보병사단, 6만의 대군, 6만의 군대를 청화산 뒤쪽 15km로 물리면서 저걸 내놨을 때 추들은 저 돈 안 받았어요. 땅값 안 받았다는 거 아시죠? 그럼 무료로 내놓은 겁니다. 남측에 아주 영세한 기업들, 동대문에 있는 영세한 기업들이 들어온다는데 무료로 내놨어요. 나쁜 놈들이 왜 그걸 무료로 내놨을 거예요? 우리가 북측 근로자들 임금 협상할 때 200불 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걔들은 50불이면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북은 뭐죠? 나쁜 새끼들이죠. 정말 존재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철저히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신의주를 달라 그랬을 때 신의주가 되겠나? 인천에서 원부자재 돌아가지고 언제 제품 만들어가지고 언제 서울까지 치러 갈 것이냐? 홍콩을 배우 중국 심천특구가 성공했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줄 테니까 그것을 해라. 누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이거 지금 김정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의주려고 했을 때 서울을 배우시장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을 줄 테니까 그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늘 원부자재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서 내일 갖고 나가겠다. 아침에는 원부자재가 들어오고 그 차가 완제품을 싣고 나가는 하루면 되는 이 정도 돼야 영세한 기업들이 빨리 성공하고 2단계, 3단계 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 만들 거 아니냐. 이게 김정일의 이야기예요. 처음 들으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6만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대공포 기지부터 엄청난 그거 다 뒤로 물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200불 줄 수 있다. 북측 근로자들이 한 달 임금을 20만 원 정도면 적성했다. 중국도 가보고 동남아 여러 나라 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협상장에서 200불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럼 50불이면 충분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다. 50불. 협상하고 그래서 2003년부터 초기 50불을 기본임금에 연장야간 특권 다 해가지고 그들이 3년간 받아갔던 월 평균 임금이 6만원, 7만원입니다. 월 평균 임금 6만 7만원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들이 6만 7만원 받아가지고
미사일, 핵 다 했죠. 그럼 그들이 이런 주장을 듣게 되면은 협상장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네들은 인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자, 미치죠. 근데 국민들은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03년도 50불 시작했던 것이 매년 7월이면 임금 협상을 합니다. 연 5%를 올릴 수 있어요. 임금 상한율이 5%입니다. 7월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임금 협상의 대표니까요. 임금 협상하자고 했을 때 2004년, 5년, 6년 초기 3년간 그들은 동결시켰어요. 왜 동결시켰겠어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업들 이제 공장 짓고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임금 협상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협상하자. 참 웃기는 것들이죠. 그들은 사실은 말입니다. 돈의 개념, 돈의 관념 이런 프레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식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보지만 그래서 초기에 2004년, 5년, 6년, 7년 그들의 평균 임금이 6만 원, 7만 원이었다고요. 그래서 2008년 처음 올립니다. 5%. 우리 기업들한테 물어가지고 7월 돌아왔을 때 제가 다 모아가지고 공청회하면서 얼마 정도 올려줄까요? 5%가 상한선인데 기업들 뭐라 할 것 같아요? 5% 줘라 그건 뭐. 50불이 5%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52.5. 2009년도 어떻게 할까요? 5%를 줘라 그거. 52.5%에서 5% 올리면 55.012만 나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2014년 기준으로 2015년 지난해 북측 근로자들 한 달 기본 임금이 72.12입니다. 거기에 연장 야간 특근 한 달에 4일 일요일 근무를 다 해도 그들이 아니 뭐 다 포함하고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한테 하루에 뭐 초코파이도 주고 라면도 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쳐서 북측 근로자 한 명한테 한 달에 그냥 한 1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그것은 이미 기업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개성공단만 한 곳은 없다. 이것이 개성공단에 계시는 입주기업 사장님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그럼 게임 끝이잖아. 그걸 왜 닫았을까요? 그 영세기업들이 그렇게 먹고 살겠다는데. 그게 경제적 관점이죠. 그래서 경제적 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 딱 해보면은 1년간 아까 제가 900억 원 그랬죠. 1년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 근로자들 5만 4천 명 임금 우리 세금 다 포함해서 1년간 개성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금액이 900억 원밖에 안 되더라. 1억 달러가 안 되더라.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1년간 거기서 얼마나 생산할 것 같아요?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억 달러 이상의 생산이 옵니다. 이런 것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경제가 유일한 돌파구다. 구조적인 돌파구다. 구조적 저성장이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남북 경협만 하면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분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아주 영세한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 들어갔어요. 30년 전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하지 않는 중국에서도 10년 전부터 이미 안 하는 그런 한계 기업들, 영세 기업들이 노동집약진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는데 적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견 기업들이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IT까지 필요 없습니다. 조선 철강 이런 부분들이 남과 북이 경협을 했을 경우에 폭발성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그 경제적 가치도 닫아버렸죠. 안보적 가치도 닫았죠. 통일평화 문화의 미래적 가치도 다 닫았죠. 그 자리에 사드 배치를 비롯한 엄혹한 군사적 긴장이 눈앞 위기로 존재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 이 개선 대책원은 전세 어디에도 없다. 개선에 돈을 못 기업이 아니다. 이건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개선원단 대책원은 전세 어디에도 없다 이야기는 2013년도 6개월 문 닫았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동남아, 남미 여러 대책원단을 찾아다녔었어요. 갔었습니다. 다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결론이 저거예요. 전세 어디를 가봐도 없더라.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공장과 대체 부지를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고도의 숙련 노동자들 월 15만이면 충분히 되는 그 고도의 숙련 공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건은
그 숙련 노동자들, 15만 원짜리 숙련 노동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124개 기업들 더 가려면 기다리는데 당분간 힘들겠죠. 네, 투자요건, 노동력, 생산성, 고품질 맞습니다, 여러분. 그 15만 원 받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에 고품질을 구현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초기에 7만 원 받았는데 2014년 15년 15만 원 받는 그들이 그 정도의 품질이 아니라 최고의 고품질을 구현합니다. 왜 저 고품질을 구현하느냐면요. 대부분 숙련공입니다. 이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숙련공이기 때문에 저 고품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 국내보다도 더 고품질을 구현합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 국내에는 50명 이상의 공제공을 데리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파산이 안 맞습니다. 이미 안 되죠. 저기는 500명, 1000명, 1000명, 3000명씩 고용하지 않습니까? 한 일만 계속해요. 10년간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좋은 임금 찾아서 어디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계속 합니다. 숙련이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무관세, 제도, 이런 측면에서 계속 운항하는 곳은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 예, 제가 이건 2008년을 기점으로 정상적인 공단이 비정상적인 공단으로, 남북 공동군이 북측의 공단으로, 밝은 미래가 불안한 미래로 이래 됐다는 이야기는 2008년이죠, 2008년. 왜 이명박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인수위 시기에 그 괜찮던 남북관계를 갑자기 손을 빠르게 뒤집으면서 북한은 추적이라고 선언했을까요? 예? 2008년 2월입니다. 인수위 상황입니다. 북한은 추적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4선언이 채 마르기도 전에 2007년 12월 총리급 회담 그 수십 가지의 합의 사항들이 채 마르기도 전에 2008년 2월에 초대 국방부 장관 이상혁 그렇게 얘기하죠. 공식적으로 북한은 추적이다.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6.15 14가 부정되는 상황들을 다 맞물려버리죠. 네. 이런 정도. 시간이 많이 됐죠.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7시 20분. 네. 이것 이외에 정치적 북한 문제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딱 10분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을 겁니다. 한 번씩 더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또 소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단은 북한은 구조적 문제를 제재적 외국 행위로 만들더라.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일 평화 그냥 고기 한번 끄덕이면 상호 존중이면 통일이 시작되고 평화 시작되더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기 한번 끄덕이면 된다. 인식론적으로는 북한을 제대로 보면 됩니다. 북한을 실제 존재하는 북한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실제로 다 풀립니다. 뭐 감론들박 할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사실에 천착하면 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가 아닌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극하게 평화를 원하는데 통일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적대적이고 호전적이고 호시탐탐 남친 적화 야욕에 그러고 있다라는 그 북한 애들이 직접 들여다보니까 얘들은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평화를 요구했네 라는 사실관계에 딱 천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국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호시탐탐 적화 야욕 남친이 호전적인 예의 도발하는 그런 놈들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사실관계에 맞닥뜨리면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어야 되죠. 북한이 이제 제대로 된, 바로 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북한이 존재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북한학은 과학이 아니고 정치더라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1+1은 2가 되는 수학적 물리학 과학이 아니고 북한학은 정치더라. 거기에 진실도 사실도 남북관계 팩트 필요 없더라. 저들이 비난만 하면 되더라. 왜? 저들이 분노체제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 미국 관계.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북한 정보들은 남북 관계가 끊기면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옵니다. 미국으로부터 다 오는 게 북한과의 정보죠. 미국과 북한과 미국은 어떤 상태죠?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평화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 서로 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적이기 때문에 적으로서의 정보들만 다 심리죠, 심리죠. 북한 붕괴론의 진원지는 미국이잖아요. 붕괴론 이야기해야 되죠. 김정은 건강이상설 계속 이야기해야 되죠. 계속 북한을 비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적이니까. 항상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분단으로서 평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화적 입장에서 인식이 유행들이더라. 이것을 벗어난 유행들은 있긴 한데, 이 전체적인 적대적 관점도 있고, 대립적 있는데, 이 6가지 인식을 압도하는 인식이 있던데, 그게 바로 북한에서는 무관심이더라. 이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기준에 가장 문제가 되더라.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 체제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 너무 많더라. 국가의 개념도 다르고, 정치의 개념도 다르고, 자유의 개념도, 노동의 개념도 너무 다른데 그 다름, 가장 크게는 가치 규범, 진선미의 기준이, 사고방식이, 관습과 문화가 다른데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 기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더라. 북한은 나빠 말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 그걸 알아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북한 영역은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간단한 영역이 아닙니다. 어디에 존재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가 아니에요. 저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떠한 가치규범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주의 경제제도죠.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대해서 좀 알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그들에게 노동은 임금과 가치기관들의 개념을 돈으로,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더라는 것부터. 고도 집단주의 체제더라. 오히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되더라. 집단 속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더라. 3번째 키워드가 사회주의 경제,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를 압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쟤네들은 군사국가더라. 소위 말하는 미국과의 전쟁을 일상적으로 수행한 전쟁국가더라. 왜?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은 쟤네들은 세계 1위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을 실질적으로 쉬어보지 못하고 있더라. 전쟁국가이더라. 전쟁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정말 많습니다. 전쟁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발표하지 않죠.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정보기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1년 정부 예산 규모를 모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어떻게 쟤네들 60년 우리가 연구했는데 북한이 1년 정부 예산을 아무도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 모르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군사는 어떻게 할까요? 모릅니다. 이 무지가 재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름이더라. 예. 이건 대한민국 헌법과 같이 평화특별히 입각한 인식이 필요한데, 나쁜 잘못된 상용 덕분에 찌질한 이런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평화적 인식인가 해서 모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분단, 통일, 북한 실체의 문제가 심각하더라. 사회주의, 집단주의 체제, 전쟁국가라는 것.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 누가 모르는가? 다 모르더라. 지구와의 망령은 다 모르더라. 심각합니다, 사실은. 다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존경받는 석학들이 어떻게 알아요? 누구도 이야기해 준대. 북한 학자들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꽝입니다.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북한 경제 관련 통계들이 정확할까요? 꽝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북한학 연구한다는 석사 박사들은 그 한국은행 추계 경제 지표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그만큼 모릅니다. 그냥 우리 사회의 북한학은 말입니다. 북한을 세련되게 비난만 잘하면 됩니다. 적당히 비난만 하면 됩니다. 왜 모르는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저를 비공개하더라. 정보전이 불가능하더라. 이거 미국이 하는 겁니다. 강제한다. 박정희 당부대행 언론을 문제하는 마찬가지더라. 얘들이 김정은 제2위원장 이슬주 부인과 이런 신문에 한 줄 쓰지 않는 한 그때까지도 대한민국도 미국도 김정은이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모르더라.
김정은이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쟤들이 군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제는 어떻게 하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적으로 못 견디고,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알고 있겠지라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잖아요. 꽝이죠, 꽝. 제가 늘 고해성사하듯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2004년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남북한 국장이니까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어요. 2004년 10월, 지금도 그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찍어 다녀요. 너무 뜨거운 보고서였어요. 2004년 10월에 대통령께서 남북한 국장한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가지고 국정원에 대북 통일부 정책실 쭉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대통령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말입니다. 많은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이들 5명, 김정남, 밑에 김설송이, 김정철이, 밑에 김정은이, 그리고 김여정이, 이 5명의 애들 중에 김정은과 김여정의 이름을 2004년 10월에 난 이름을 제대로 못 써놨습니다. 틀린 이름을 보고했어요. 대한민국 청와대가 남북의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 대통령 보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이들 이름조차도 제대로 못 써놨을까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말이 안 되죠. 제가 했던 짓이니까 제 휴대폰에 2004년 10월 그 서류를 고장님 다 찍고 있습니다. 늘 대내기 위해서. 혹시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이름도 모르는데 군사는 어떻게 하냐, 경제는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 이런 변화들, 엄청난 변화들, 이건 여러분들 SNS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검색해 보시고 여행기도 읽어보시고 2014년도부터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지금 자유여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올리는 여행기들도 읽어보시고 그들이 찍어 올린 사진들도 보시고 이게 뭘까? 만나보셔야 될 북한의 모습들입니다. 카톡도 되고 비자도 카드도 쓰고 공원에 나와서 뭐 저러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종편에 있는 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지금 일요일날 나와서 가족들끼리 연기하는 거 아닐까요? 따위 망발이나 하고 말이죠. 있어요, 그게. 나도 잘 알아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중국 기자니까 2014년도에 일요일날 평양에 있는 뭐 공원의 모습을 찍었어요. 여러 이 관련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거 많이 유통이 됐단 말입니다. 얘가 이제 뭐 이거 플리핑 투지폰을 들고 있고 캠코더 들고 있고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이거 얘들 지금 연기한 겁니다. 이렇게만 했었어요. 그 바쁜 시간에 나와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연기한다는 거죠. 참 할 필요 없죠. 얘만 북한에 갔죠, 여러분. 관광객들한테 지키는 소리. 그만 다른 것도 하고. 얘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가족에 무슨 일만 훔쳐갑니다. 제가 개성공단 근무할 때 제 부서에 국적 여직원하고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친해지니까요. 야, 누구 남자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뭐 했냐, 토요일날 뭐 했냐, 대화하다 보면 말입니다. 꼭 한 번씩 이제만 이야기합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디? 거기 말입니다. 그럼 왜 가냐? 물어보면은 왜 가다니?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별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그냥 북측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들. 우리는 전쟁 쌓아도 그러는데 사실은 북측의 변화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저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정말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왜 저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재원이 다 왜 써놓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는 유효합니다. 수출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평양 군단의 신의주, 청진, 함흥, 원산, 소도시에도 30중, 20중 올라간단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저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대충 시멘트만 발라 올라가는 게 아닌데, 연관 협력업종 2,000여 업종이 같이 정상화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라는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북한 경제를 알아야 돼요. 요즘 헐벗고 굶주리고 20년 전에 38만에 대량 아사가 생겼던 그 수준의
아주 엄혹한 식량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대로 2014년도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유엔 농업기구 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발표들조차도 우리는 언론들은 공유 안 하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년간 북측을 상징했던 가장 큰 이슈가 식량난인데, 그럼 식량을 자급자족 수준을 이미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북측도 발표하고 유엔에 평양에 상주하는 그 두 유엔 기구가 발표를 하면 그런 썰도 있다는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북측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저 슬라이드 170개 다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